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33년 전 권력 연장을 꾀했던 정권과 그에 저항한 국민. 이게 직탄으로 쏘는 거라 이놈들. 쉽게 얘기하면 쏴 죽였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맞으면 죽는다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던 1987년 6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날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세대, 계층, 종교를 초월했던 그날의 항쟁을 다시 기억하려 합니다. 높은 담, 철조망 너머 좁다란 창.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하고 1976년 완공된 이 건물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독특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대공분실이라는 이름과 달리 민주 인사들 고문 장소로 쓰인 이곳. 두 눈이 가려진 채 좁은 뒷문으로 들어오면 나선형 철제 계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몇 층까지인지도 알 수 없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나선형 계단. 쿵쿵 울리는 철제 계단 소리는 공포감을 더합니다. 몇 층인지 모르는 문이 열리면 더욱 기괴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크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용도를 좀 짐작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2018년 경찰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로 이관되기 전까지 그 내부는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경찰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안을 들어볼 수가 없었는데 이사 바로 직전에 이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갔을 때 그 놀라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었거든요. 특수조사실은. 그런데 그 붉은색 타일이 전면으로 깔려 있는 그 공간을 봤을 적에 세상에 무슨 타일 색깔을 저렇게 붉은색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초를 치렀을까? 고 김근태 의원 등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갖가지 고문을 당한 이곳. 말해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새끼. 여기 스키 난 거야? 예. 독재와 억압에 저항했던 민주 인사들이 끔찍한 국가 폭력 앞에 희생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청년. 민추희 사건 주요 수배자 박종훈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조사관
경위 조한경과 경사 강진규가 동인의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한 박종철 열사. 나라의 민주화를 소망한 평범했던 한 청년. 아직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509호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곳이고요. 예. 사실 1월 14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곳의 존재를 알지를 못했죠. 사람을 잡아다가 대학생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이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일반 시민들은 알지를 못했던 그것을 이제 최초로 알려낸 사건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6월 항쟁을 만들게 됐고. 당시의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 학생들은 뭐 분노가 하늘까지 쏟았죠. 또 그 반면에 또 저 같은 운동권들은 우리가 이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박종철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운명 같은 두려움.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학생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떠나간 친구들을 욕할 수도 없고 우리라도 남아서 최선을 다하자. 이제 국민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분노가 치솟고 있고 그러던 차에 4월 달에 이제 호언을 선언하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결전의 날만 남았다.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박종철 열사 추모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은 위기를 느끼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경고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공화국 정부로서는 자기들의 그 정권이 유지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럴수록 더 강한 억압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고 그러던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 미사가 열리던 명동 성당. 정의구현 사재단 김승훈 신부가 단상에 올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됐음을 만천하에 폭로했습니다. (1987년의) 진실을 기록하는 한 사람. 만화가 유승하 작가. 1986년 대학에 들어가 격동의 시기를 몸으로 겪은 그가 올해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저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설명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청년을 누르고 있는 장면. 물고문하는 장면. 네. 4.3, 4.19, 5.18, 6월 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펴낸 4권의 책 중 유승하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1987년의 얘기를 담당했습니다. 그해 겨울,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에게는 이전의 상황, 86년 1년 동안의 상황이 세월이 흘러도 잘 잊혀지지 않았었고, 1학년 때 이제 혼자 이제 대면책을 한 권 가지고 속초로 혼자 여행을 갔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자 나는. 그러고 갔는데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고 이제 세상을 좀 간주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돌아온 다음 날인가 이제 박종철 열사가 이제
고문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 무슨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는 계속 6월 항쟁까지는 계속 같이 뛰어다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고민이라는 것,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1987년 6월 9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분노로 뒤덮이게 됩니다. 당시 정부의 간섭을 덜 받던 외신 기자로 연세대 시위를 취재했던 정태원 기자. 이건 이제 병원 1987년 6월 9일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았습니다. 쥐도 없고 새도 없어. 하도 독해가지고 체류탄이 독하니까 새하고 이 뭐 쥐도 같은 것들이 얼씬도 안 해. 독한 최루탄 연기 속 그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은 곳에 취재진을 데려갑니다. 한예리가 맞아 쓰러진 데가 여기다 그거야. 여기 이 장소다 그거지. 연세대 2학년 이한열 열사. 시위대 선두에 섰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영상으로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당시 이한열 열사의 모습.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쓰러진 거. 보니까 10m 정도 거리? 거기 뭐 같이 오는 데서. 영상 속에서 정태원 기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체류탄을 직탄을 쏘더라고. 그걸 어떻게 했냐, 높이 쏴서 높이서 터지게 해야 되는데 바로 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는 이게 직탄으로 쏘는 거라 이놈들이. 딱 쏘는 장면을 찍으셨네요.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이 체류탄 나오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쏴 죽였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맞으면 죽는다고. 제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실에 이렇게 이제 우리 그날 집회 마치고 그 총학생회 집행부하고 6월 10일 날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집결해야 될 그 장소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의논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급하게 뛰어 올라와서 회장님 좀 병원 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제 뛰어갔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수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위고 위험하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운동권 학생들은 집에 알리지 않고 늘 이제 그런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도 알리지 않고 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혼자 견디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족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미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은 상태. 전 국민들이 야 이건 정말 무도한 정권이구나. 박종철 죽인 것도 모자라서 또 그 죽은 사실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정권이 이제는 이한열까지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6월 10일 날 참여하는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격동시켰던 계기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뜨거웠던 그해 여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체계화된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본이 결성된 겁니다. 각계각층의 민주화 세력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국본은 6월 11일 군사정권의 정권 연장 음모를 규탄하는 거사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함성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국본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지선 스님. 두 번째는 그날 이곳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소원은 노동대표, 또 먼저 농민대표, 또 그 각계 대표들이 다 왔어요. 원불교 한 4명의 상임 공동대표와 종교계, 정치계, 제야 인사들이 6월 7일부터 이곳에 모이기로 합니다. 성공회 성당 사제관이 6월 항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여기서 3일간 잤죠. 여기서 7일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각계 대표들이 여기서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대회를 여기서 약식으로 하고 그리고 6월 10일 날은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함께 했죠. 성당 사제관에 네, 성당 모신 거네요. 그러니까 성당 사제관에 이럴 수가 있냐 갖고 그때 어디서 대주교님 그 숙소가 저쪽 어딘가 하는데 오셔가지고 네.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예. 그러시다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뭐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 몰라 나는 그랬어요. 저렇게 앞길이 말려 같은 청년 학생 죄 없는 국민들이 잡혀가서 죽고 의문사하고 고문당하게 하는데 생사로 처벌당하는 중이 스님이 돼가지고 민주 역사적인 민주재단에 한번 투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마음을 먹으니까 편하네요. 그래가지고 엄혹했던 시대. 목숨을 내놓고 성당에 모인 국본 사람들. 6월 10일 오후 6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꾼 6월 항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로 올라가서 했어. 옥상. 내가 저기서 했어. 저기가 방송하시고. 저기서 방송 온 자리야. 여기 성당에서 이 스님이 돼가지고 거기 올라가니까 다들 의아해하고 여기 신도들도 의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예수님 상 앞에 국가 민주화를 위해서 제가 이 옥상에 성스러운 성당 옥상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조그만 좁은 길을 걸어서 저 건물로 올라간 거예요. (1987년 6월 10일) 오늘 우리는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부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나라는 전제 군주 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의 엄연한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체이다.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 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민주, 민권 승리의 확신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의 과제 앞에 힘차게 전진하자. 처음에는 인도에서 박수만 쳐주던 분들이 구호를 같이 해주면서 한 7시부터는 거리로 같이 내려와 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때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민들의 참여를 눈으로 보면서
그때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랄까? 야, 대단해. 이건 이겼다. 그런 확신이 이제 들었죠. 이거 이제 불이 붙었구나. 에? 이 불은 끄기 쉽지가 않겠구나. 왜냐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니까.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근데 이건 뭐 이 명동에 가면 박수 쳐주지, 가면 물 떠다 주지, 뭐 먹을 거 주지 이런 게 국민들 호응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느끼시더라고요.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펼치던 시민운동. (6월 10일) 전국적 시위 이후에도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닷새간의 명동 성당 농성, 점심시간 회사원들의 호헌철폐 시위, 계엄령 선포 소문 속에 치러진 18일 최루탄 추방대회, 종교계의 구국법회, 구국기도회, 전국에서 180만여 명이 참가한 6.16 국민대행진. 그리고 마침내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억압에도 물러서지 않고 거리를 지켰던 시민들. 그 용기가 마침내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뤄낸 겁니다.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어떤 단체 줄넘기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이 같이 한 번의 줄을 한번 넘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넘고 나니까 아 되더라. 그리고 누구를 꼭 죽게 하거나 내가 꼭 이렇게 희생하지 않더라도 같이 손잡고 넘으면 넘어지더라라는 것을 큰 경험을 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관념으로서만 존재한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마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비로소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체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기점이 돼서 지금까지 그런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72년 유신 헌법에 의해 빼앗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국민들은 93.1%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해 겨울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나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야당은 다시 한번 군사 정권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요. 온몸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후퇴하는 경험을 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분열로 실패하면서 6월 항쟁의 승리의 그 기쁨이 패배의 아픔으로 전환되는데 불과 5개월, 6개월밖에 안 걸렸다는데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쟁취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민주화 운동의 성취감을 가지고 그 세력들이 잠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함께 노력하는 일이 병행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뼈저리게 경험했죠.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6월 항쟁의 의미는 각 개개인의 권리를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확대의 계기가 됐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몇 번의 정권 교체가 서로 번갈아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쿠데타나 정변으로 독재가 설아설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라고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일궈냈던 1987년 6월의 시민들은
2016년 겨울 또다시 광장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아, 이렇게 평화롭게 이런 국민이 세계에 어디가 있었는가. 야, 우리는 체류탄 맞아가면서 투쟁을 했는데 저 평화로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촛불 저것은 영원할 것이다. 대략 그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월 혁명에서 87년 6월 항쟁이 27년 걸린 건데 또 한 세대가 지나서 촛불 혁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한 두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읽었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의 질이 담보되는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당한 분노 그리고 저항. 1987년 6월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때는 참 비장했었는데. 그러니까 한여리가 쓰러지고 나서는 원래 그 자리에 네가 있었어야 되는,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7년도에 이제 나의 나머지 인생은 덤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아이고 갑자기 눈물이 나.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 이상한 질문을.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게 많이 급격하게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